풀고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이번 주 헌재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심판의 모든 변론 절차가 끝나고 재판관들의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사태로 잠시 멈춰있던 명태균 게이트가 빠르게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막바지에 접어든 탄핵 정국과 무르익고 있는 대선 정망, 이야기 함께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홍사훈 기자, 김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사훈 선배.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 예. 오늘 토요특별판 하면서 콕 집어서 예. 김규현 변호사랑 하고 싶다 이러셨다고요. 아, 제가? 네. 저거 잘 맞아요. 제가 그리고 뭔가 사슴눈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근데 사슴 눈의 외양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발언을 한다거나 특히 국회 증언 때 선모습을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매섭거든요. 네. 그때는 하이에나로 되더라고 막 사슴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외모만 보고 판단을 했다가 말을 섞어 본다거나 일을 같이 해보고 네. 놀라는 경우가 많았죠. 처음에는 그냥 저도 둥글둥글하게 하고 싶은데 네. 그냥 뭐 좀 약간 이제 일을 하면은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사실 이제 검사 시절에 이제 피의자분들이 많이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네. 처음엔 여리여리해 보이는데 실제로 강단 있게 신문을 하시니까. 네, 뭐 그리고 하나 더 외모를 좀 말씀드리면은 못 보던 사이 저도 이제 방송 때 한번 뵀는데 눈썹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눈썹이 좀 이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슬픈 사연이죠? 네. 처음에 이게 잘못돼가지고 1년만 되면 이제 좀 빨갛게 뜨는 그런 게 있어서 자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아주 이제 문신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래야 되는데 처음에 뭔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부작용 때문에 이게 색깔이 계속 번져요. 뭐 야매로 하셨나 그러면은? 뭐 방송이니까 더 이상 여기까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 거 아니야? 아니 돌림 노래도 아니고 명태균 게이트가 지난해 9월쯤인가요? 네. 뉴스토마토 보도로 한번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제 비상 계엄 때문에 한동안 잊혀졌다가 지금 다시 급부상을 했습니다, 선배.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처음부터 계엄을 왜 일으켰을까 했는데 물론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자면 왜 그날 12월 3일이었을까 했는데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 지금 그 녹취 나오고 막 윤 씨 부부 녹취 나오잖아요. 이걸 보니까는 뭐 나는 이게 방아쇠를 그때 당겼다. 야 빨리 해. 지금 시간 없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그 윤석열과 명태균의 대화 그리고 명태균과 김건희의 대화 내용을 보니까 명확하게 공천을 부탁하는 대화가 맞습니다. 충격적이었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 것이 원래의 타임라인은 12.3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게 지금은 많이 잊혀지고 있는데 외환과도 또 연결이 되잖아요. 평양에 드론 보내고 막 북한을 향해 포격하고 그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뭔가 끌어들여서 그 긴장감을 이용해서 계엄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긴장감을 계속 높여가는 수순이었던 것 같은데 명태균이 갑자기 등장을 해버리면서 이거 북한 도발하지 말고 일단 당장 우리끼리 그냥 진행을 하자 하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닌가. 그리고 명태균 씨가 참으로 영리한 게 기본적으로 윤 부부가 알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 뭐 주진우 선배한테도 넘겨준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중간에 거강꾼을 쓰려고 했던 것 같고 조선일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어쨌든 조선일보에 그 USB를 넘겨주면서 이걸 갖다 잘 말해줘라. 윤 씨 부부한테 전달해서 내가 이걸 갖고 있으니 이래도 나 구속시키게 놔둘 거냐. 이런 거 목적이었잖아요. 물론 조선일보 기자는 그걸 윤 씨 부부한테 용산에 전달 안 했다고 해요. 일단 본인 말로는. 맞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돼 봐야 됩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윤석열, 김건희는 그 USB를 확보한 거 아니야. 확보했으면은 얘가 이걸 갖고 있네. 그러면 방법은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방법은 어쨌든 창원지검에서 이거 수사하고 있으니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어쨌든 윤석열하고 가깝고 옛날에 동생처럼 부리던 친구였으니 찍어 누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찍어 눌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도 아마 시도를 했을 것 같아.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11월 7일 날 이게 USB가 10월 달에 그 조선일보에 줬다고 하고 그게 언제 윤석열이 언제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11월 7일 날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명태균 같은 사람하고 나 그런 거 한 거 없다. 그리고 뭐 그 자폭 기자회견 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 좀 이렇게 한번 좀
넘어가 볼까 했는데 제가 이건 제 판단입니다. 11월 13일 날 그 창원지검에서 2차 그 수사 보고서가 공개가 나왔잖아요. 그 뉴스탑에서 공개했잖아요. 거기서 김건희가 웬만한 그 수사 보고서에서 그렇게 적시를 안 한다면서요. 이거 김건희가 공천 개입한 그 정황이 있다. 그걸 네. 적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그 맨 마지막 장에 검사 8명이 이거 뭉개면 알아서 해 하고 연서명을 해버렸잖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찍어 누를 수가 없구나 이거. 찍어 누르면 이 8명이 이렇게 연서명을 자기 이름 걸고선 다 연서명했는데 이걸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스토리가. 그 수사 보고서는 원래 저는 그런 수사 보고서를 본 적이 없는 것이 원래 수사 보고서는 그냥 작성자 자기가 자기 이름 씁니다. 맨 상단에 나오잖아요 원래 보통 그죠? 예. 우측 상단인가? 그래서 예. 보통은 우측 상단에는 이제 그 수신자 수신자 검사를 네. 쓰고 맨 아래다가는 그걸 작성한 수사관 이름을 쓰는 게 보통이에요. 아니면 검사가 작성한 맨 아래 검사 자기 이름 그냥 쓰거나 그게 그냥 기록에 그냥 자기 혼자 기록을 남기는 거거든요. 기록에 계속 붙이는 건데 이렇게 연서명을 하는 수사 보고서는 전 듣도 보도 못했고 실제로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군가한테 이건 들이받는 거라고 볼 수가 들이받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거거든요. 같다. 수사 보고서에 네. 검사들이 연서명을 한다는 것은 높은 사람한테 뭔가 지금 무력 시위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무력 시위다. 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검찰총장 출신 그것도 특수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통화 녹음의 존재, 수사 보고서의 내용을 봤다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자기와 부인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 정도는 충분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이미 USB가 10월달에 뭐 넘어갔다고 하니까 아마 그 즈음에 이미 받아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인터뷰도 하고 이제 창원지검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주시하고 있는 와중에 이 연서명 보고서까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 네. 본인 스스로도 이제 특수부 수사를 이끌면서 원래 항명의 아이콘 아닙니까 윤석열이. 그렇죠, 네. 자기가 할 때는 막 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막 들이받아 들이받는 버리잖아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보고서를 딱 보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제2의 윤석열이 나오겠다. 과거에. 네, 이제 나를 들이받는 이 검사들이 막 이제 나오겠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네, 큰일 났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검찰 사이드에서 그런 뭔가 반란 조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보면은 뭐 주진우 기자도 주진우 기자겠지만 조선일보에 또 한 패가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기자라고 한다면 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쓰고 싶다는 욕망이 얼마나 솟구쳐 올랐겠습니까 이게. 욕망의 단계가 아니지. 그게 어떻게 욕망의 단계. 그러니까. 나 어쨌든 간에 지금 주진우 기자가 그걸 어떻게 그 녹음 파일을 입수했는지 또 더군다나 김건희 경로 그러니까. 조선일보 패가도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어떻게 입수했는지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은 어쨌든 그게 한국 사회를 바꾼 윤석열의 네. 빼박을 더 이상 그거 아니었었으면 정말로 그 녹취 파일 아니었었으면은 그렇죠. 어, 끝까지 우겼을 겁니다 끝까지 우겼을 아마. 가능성이 네. 커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대선에도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테고 그런데 그 조선일보의 그 행태를 사실 우리가 짚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단 제가 그 조선일보 기자하고 주진우 기자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걸 한번 쭉 들어봤었어. 저 주진우 기자가 녹취 파일을 한번 그 전화한 네. 내용을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USB는 자기만 갖고 있다. 물론 용산한테 전달은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주장입니다. 네.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태균이 분명히 자기한테 그 USB 파일을 주면서 이걸 용산한테 전달을 해달라라는 거는 있었다. 그건 시인을 해요. 그런데 전달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그 기사도 쓰지 않았잖아요. 기사 쓰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 정보복 기자사에서는 정보보고라는 게 기본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맞죠. 그렇게 네. 큰 핵폭탄이 들어왔는데 이걸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난 조선일보 데스크들의 문제점을 이번에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하게 발견했어요. 데스크한테 보고는 했다는 거야. 보고는 했다. 네. 그런데 윗분들이 다 바쁘고 내용을 간략하게 구두로만 이렇게 간략하게 했는데 다 바쁘고 그래서 이 윗분들이 그러니까 데스크겠죠. 이 간단한 내용 정도에서 아무도 열어보질 않았다 그 USB를. 그리고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바라면서도 웃기네요. 관심을 지금 갖지 보니까. 않았다. 뭐 네. 이런 네.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아무도 열어보지도 않고 나만 갖고 있어 지금 이 얘기예요.
어쨌든 그렇게 우기니 뭐 네, 그렇죠. 뭐 아직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없으니까 예. 저희가. 예. 그러니까 그럼 그 보도도 안 했잖아요. 그럼 그 주진우 기자 당연히 물어봐요. 그럼 보도는 왜 안 했느냐? 물론 그래가 뭐 그 기자 그 윤리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요걸 들이대는데 어쨌든 이거는 범죄 증거잖아요. 네. 범죄 증거를 본인이 기자가 확인한 거 아니야. 그 녹취를 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저 같으면은 이게 무슨 기자 인권 그 윤리 그거하고 뭐 통신비밀보호법에 이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통신비밀보호법은 줬는데. 확실히 해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팩트 체크 해당 안 해봐야 될것 됩니다 같아. 지금. 예. 어쨌든 그렇게 우기니 그러면 최소한 그 녹취를 틀지는 않더라도 이런 내용을 조선일보가 확보했다. 우리가 확인했다. 그리고 윤석열하고 김건희 목소리가 거기 있더라. 네. 그럼 보도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통신비밀보호법 그러니까요.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네.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대화자 일방이 아닌 그러니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몰래 거. 녹음하는 네. 거. 몰래 녹음한 경우에 그거는 처벌도 되고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재판에서 이거거든요. 근데 보도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물론 그러니까 설령 몰래 녹음한 거라 하더라도 보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만 이게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 증거 능력만 없다라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 김건희랑 윤석열 녹음은 명태균이 대화 당사자가 있잖아요. 예, 자기가 그 사람이 통하면서 준 거라며요. 대화 예. 일방이 녹음한 거잖아요. 예. 이거는 몰래 녹음도 아니기 때문에 몰래 녹음이더라도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을 한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그거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허용이 네. 되고 그건 처벌도 받지 않고 증거 능력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을 핑계로 삼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뭐 기자윤리는 그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자, 기자 윤리는 네. 홍사훈 선배의 취재 경험에 비춰가지고 이런 녹취 파일 입수했는데 당사자가 일단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예. 아니, 그게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명태균은 어쨌든 간에 이걸 그 저쪽 용산에 전달해달라고 하면서 이걸 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줬잖아 그 USB를.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만약 명태균이라면은 이 사람이 혹시 이거 갖다가 어디 전달을 안 하거나 그 만약 그 조선일보 기자는 자기는 전달 못 하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랬으면 전달했겠냐 이거지. 그렇죠. 안 하지. 네. 그리고 어쨌든 조선일보 기자는 그 USB를 갖다가 입수를 했어.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범죄 빼박 증거잖아요. 확실한 증거잖아.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윤리 이전에 범죄 행위를 그럼 도둑이 칼 들고 강도가 좀 칼 들고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저 강도도 인권이 있으니까 나는 저거 못 본 척을 말리지 않을래. 이래야 된다는 거 아니냐. 아,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선뜻 납득이 안 가고 그 기자가 이런 증거 거대 증거를 봤을 때는 이게 쓰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당사자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그렇죠. 수차하는 게 정상적인 기자겠죠. 설득도 안 하던데. 왜? 설득 왜? 아니,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 네. 당해봤어. 아니 저도 기자한테 제보를 당해봤죠, 그렇죠? 예. 로비 사건 때 연락 많이 왔잖아요. 그거 뭐 전혀 동의를 구하고 그런 거 없던데요. 그냥 확 써버리죠 그냥.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니, 기자님 그거는 대표해서. 남상권 네. 남상권 네. 변호사가 아마 곧 말할 거예요. 명태균은 보도하라고 했다. 뭐 이 얘기를 지금 비슷하게 하잖아요. 남상권 변호사가 그 얘기를 뉘앙스가 하잖아요. 네. 보도를 하라고 했더니 보고를 했더라. 아니 그런 상황인데 여하가 이제 무르익는 분위기들을 보면은 창원지검 수사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 사건 본체에 대한 이해가 된 다음부터는 달려야 된다 이런 판단은 됐던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강혜용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김규현 변호사도 입회를 꽤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11월, 12월 달에 제 입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아주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저는 처음에 강혜경 씨한테 처음 들어갈 때 이랬거든요. 혹시 막 윤석열 얘기 나오고 이러면은 막 갑자기 안 물어보고 막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없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뭐 일단 따라가 봤죠. 그리고 옆에 네. 앉아서 질문하는 걸 보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막. 뭐 그걸 질문하다가 오히려 검사 막 물어봐. 그래가지고 그때 뭐 윤석열한테 가갖고 막 이걸 보고하고 한 거 아닙니까? 한거 막 한 이렇게? 거예요? 예, 그래도 그때 무슨 일 있었냐면 다 얘기가 나와.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검사님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누구라고는 제가 밝힐 수 없을 거고 해야 되니까. 우리 그냥 막 가고 있는데요. 이제 막 갚아야 해. 좀다 부를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네. 뭐 윤석열 여론조사가 어떻게 조작됐고 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상황 파악이 다 돼 있는 거고 어느 정도 그거는 끝났고 정리가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정치인 가볼까요? 오세훈부터 가볼까? 그렇게 가요 진행이. 네.
야, 이런 그런 식이었어요. 상황인데 이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검찰이란 조직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몸담았고 또 변호도 해보셨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 전에 저는 음. 그 거의 수사팀이 그런 열의를 보이고 하길래 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거는 수뇌부 결심이 섰다. 예. 위에서 이렇게 딱 독려하고 낙달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못 움직입니다. 네. 예선 수사팀이. 그래서 단 위에서는 아 수뇌부가 이미 이거 다치기로 됐구나라고 이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게 한 12월 1월 달쯤에 갑자기 뒤집히죠. 그렇죠. 네. 계엄 상황 이후에 갑자기 희한하게 뒤집힙니다. 음. 그런 다음에 이 창원지검이 갑자기 그 기존의 사건들을 대부분 불기소하고 그리고 그리고 김영선, 강혜경 뭐 일부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그렇습니다. 하고 네.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수사 끝났구나. 아, 느낌에 네. 이렇게 봤어요. 그 중간 수사 발표가 아니라 그건 사실상 최종 수사 발표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느냐? 오세훈,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이 없고 안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랜만에 불러갖고 물어보는 게 옛날에 물어봤던 강희경 씨 뭐 회계보고 누락이라든가 막 이런 걸 정리를 해야 되는 다시 상황에서 물어보기 네.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느낌이 이거 완전히 정리하는 느낌인데 이걸로 끝내겠는데 하고 그렇게 그 느낌을 딱 받았죠. 그리고 그때 2월 달에 검찰 인사가 납니다. 그러면서 인사가 나는데 수사팀이 원래 평검사가 8명이었거든요. 평검사 8명. 네. 절반 이상이 빠졌어요. 막 전출 가고 파견 복귀하고. 네. 이거는 뭐야? 이거 정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이것과 수사 발표를 보면서 아 이건 정리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나가가지고 주변에서도 이거는 수사팀 정리하겠다는 거다. 여기서 멈추겠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음 주에 갑자기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하는 겁니다. 네. 공안 공공수사 네. 임으로. 그리고 예. 막 전출 가고 뭐 갔던 검사들도 다시 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해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거였다. 라는 뜻이다. 아 이게 전출 보낸 게 아니고 중앙으로 이송할 거니까 검사들을 중앙으로 보낸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변명을 해요 검찰이. 근데 인사안을 보면은 중앙으로 간 검사는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뭐 흩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저기로 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앙으로 간 검사 2명도 그러면 명태균 수사팀으로 발령을 배치를 시켰어야 되잖아요. 중앙에서. 아니에요. 그냥 일반 형사부서로 다 찢어서 그냥 그렇게 발령을 가 있고 낸 네. 상태였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명태균 사건에 대한 수사가 검사들의 초기의 열정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선배. 네. 특검이야 사실 지금 그 최상목 대행이 뭐 보나마나 이제 거부권 하겠죠. 네. 국회 재의결 가서도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빼박 증거가 나왔는데도 어쨌든 간에 엊그제 그 일단 표결에서도 다 당론으로 다 맞습니다. 네, 거부했죠. 거부했고 네. 이런 상황을 봐서는 계속 거부를 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는 꽃놀이패일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재발이 할 거 아니에요. 선거 때까지 계속 이 상황을 끌고 갈 거 아니에요. 문제는 아까 제가 김기현 변호사 잠깐 말했지만은 검찰이 대선과 지금 명태균 수사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검찰이 어쨌든 잘못하면은 다음 정권에서 자기 조직이 지금 해체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위기감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검찰이 입장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조직적으로.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갖고 있는 필살기 카드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이라는. 네. 명태균이가 창원 내려갔을 때 검사들한테 그거부터 말했다는 거예요. 자, 누구부터 얘기 먼저 꺼낼까? 자기 페이스로다가 이번 대선을 끌고 가서 이끌어가려고? 자기도 어쨌든 네. 여기서 내가 그 빵에서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겠다는 거잖아요. 검찰도 그러면 명태균을 이용해서 누구를 대통령을 만들까 이 생각 안 할까? 그 위에 생각이 있는 좀 분들은 들거든요. 충분히 할 수도 있겠죠. 네. 저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명태균 수사를 국민들이 그리고 언론들이 잘 감시하고 어떤 쪽으로 다 화살이 가는 건지 그리고 어떤 쪽은 네. 수사를 안 하는 건지 이걸 잘 감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무적 판단인 건데 그러니까 보십시오. 분명히 계엄 전에는 수사 의지가 분명한 것을 보였습니다. 충만했죠. 예. 근데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뭔가 자기 조직에서 대통령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필히 대선으로 가는 국면이라는 판단을 누구라도 법률가라면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수사가 속도가 느슨해졌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저는 그 이유가 윤석열 때문은 아니다라고 저도 그렇게 봐요.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은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음. 갑자기 조기 대선 국면이 돼버리니까 다른 정치인들 대선 주자들 엄청 많잖아요. 네.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에 대한 수사를 한 전례가 없죠. 거의 네.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갑자기 계산기를 주판을 막 튀기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다른 정치인들 대선 주자들 때문에 검찰이 잠깐 수사를 멈춘 것이고, 그 다음에 검찰이 항상 대선을 앞두고 자기들이 어떤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예, 막 주판을 튕고 뭐 뒤에서 뭔가를 막 하잖아요. 그런 거를 가장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창원지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중앙지검으로 가지고 와야 권력고 가까운 쪽에 있어야지. 네. 대검 건너편에 있어야지. 그래야 네. 이게 요리가 되잖아요. 뭔가 이게.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중앙지검으로 가지고 왔다. 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또 중앙지검에서 오세훈의 그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 또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럼 이런 신호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또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데. 그거보다 제가 아까 네. 먼저 검찰에서는 이 수사를 갖다가 분명히 대선에 이용을 하려고 할 생각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지난 계엄 그 내란 사태에서 검찰이 지은 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큰 판에 안 낄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꼈을 거라는 그 정황적인 객관적인 증거들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김성훈 경호처 차량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를 하잖아. 거기서 비어폰 서버가 털리면은 검찰이 그날 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혹시 거기 비어폰 서버에 그 기록들이 남아 있으면은 그럼 이건 검찰에서는 초상집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게 지금 김성훈 흐름을 차장에 보면, 대한 네. 구속영장을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려시키는 다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다음에 혹시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은 그 비어폰 서버에서 검찰이 그날 밤에 무슨 내란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알려지면은 매우 심한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검사들이. 만약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네, 가정이지만, 네. 그거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 같아도 그 입장이라 하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그럼 수사를 우리가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다음에 정권을 갖다가 누가 잡으면 좋겠느냐. 이걸 갖다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갖고 그래서 자꾸 검찰의 지금 수사를 잘 지켜봐야 되고 이걸 검찰이 엿바꿔 먹을 생각 못 하게끔 언론이 감시해야 지금 된다는 감시해야 거죠. 된다는 네.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는 선전포고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네. 구속영장은 그냥 막타요, 막타. 마지막에 그냥 맞아, 하는 정리하는 거고. 거죠. 네. 네. 선전포고를 해야지 이제 검찰이 이제 대선 주자들,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한테 맞아요. 메시지를 네. 날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김한정 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제 선전포고다. 우리 또 기류가 또 바뀌었다는 수 있는 우리- 거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움직입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여기 있어 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다. 진짜로 여기가 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뭐 저 발본색원을 그것까지 하려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까요?라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은 대선 100% 주자들한테.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를 안 하면은 이거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비켜나가겠어? 그래 네. 폼은 잡는 건데 제가 김한정부터 먼저 오세훈부터 먼저 그러니까, 네.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거를 차례차례 이제 가긴 갈 것 같아요. 누구 어디까지 가겠느냐? 여기서 비껴나가 있는 사람은 몇 명은 있잖아요. 김문수도 비껴나갔고 한동훈도 비껴나갔고 그쪽은 뭐 수사할 일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필살기 카드를 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딜을 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뭔가 압수수색을 하면 핸드폰도 뺏고 뭐 자료를 다 가져오면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기존에는 지금 뭐 돈 대납 이거밖에 없는데 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후적 수습하는 과정에서 하다 예를 보면. 들면, 네. 검찰 항상 잘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모든 자료를 이제 캐비넷에 이렇게 다 채워놓고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선 주자들의 측근들까지는 다 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보면은 카드를 저는 갖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보호하려는 생각에서 적어도 이 수사팀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그럼. 이미 아닌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의 문제인데 묘하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지금 비명계라고 국민의힘에도 명태균 묻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유력 대선 후보 중에서 그렇게 따지고 세무해보면 몇 명 안 남아요.
근데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한동훈 대표가 떠오르긴 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네. 아니, 검찰 입장에서 누가 대통령 되는 게 제일 좋겠어. 그분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죠. 그래야만이 우리 조직에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때 그 동조했던 그때 비화폰 들고 뭐 이렇게 전화질 혹시 했으면은 그것도 묻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이 기존의 과거에 거부권을 남발했던 다른 특검들하고 조금 다른 것이 과거에는 수사 대상자들이 특검을 반대했어요. 근데 명태균 특검은요. 수사 대상자들이 뭐 특검을 꼭 집어서 하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철저 수사를 당부하고 그렇습니다. 있으면서 네. 특검에 대해서 반대한다 뭐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네. 그리고 가장 큰 수사 대상자인 명태균 씨가 특검을 빨리 해라. 네. 그래 네. 맞아요. 예. 이게 다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특검에 대해서 수사에 관계된 어떤 인물들은 이견이 없어요. 이 특검을 하는 거에 홍준표도 대한. 하라고 하고. 예. 근데 국민의힘만 반대를 합니다. 예. 왜 반대를 하느냐? 네. 예. 국민의힘은 검찰이랑 아직 뭔가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저는 홍준표나 오세훈이 지금 특검을 명시적으로 해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분들도 이제 검찰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를 받는다면 예를 들면 특검을 해달라는 묘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솔직히 들긴 합니다. 우리 대선 국면에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네. 근데 이제 검찰하고 결국 쇼부를 보고 뭔가 은밀한 거래를 하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인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쨌든 검찰도 민주당 대통령이 되는 거는 사실 바라지 않거든요. 국민의힘 정권이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는데 네. 그런 점에서 검찰이랑 국민의힘은 이해관계가 지금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 끝까지 이 수사를 붙들고 뭔가 자기들하고 계속 뭔가 묵시적으로든 뭐든 이렇게 말이 통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에 지금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 아니냐. 네. 아니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이 지금 이제 곧 있을 텐데 그때까지 이 수세적인 공세를 갖다 방어를 하고 명백한 증거들이 앞으로 더 이제 튀어나올 텐데 이미 육성까지 다 아니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예. 민주당에서 계속 부결했어? 그렇게 그럼 또 문구 바꿔서 또 발의할게. 계속 얼마나 꽃놀이 팹니까? 네. 이걸 갖다가 그럼 계속 안고 가겠다는 것? 난 그거는 필패 전략이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 국민의힘 그 어떤 지도부라면은 만약에 네. 이건 당당히 같이 최선의 방법 수비는 공격이다. 네. 그렇죠. 네. 받아들이고 이걸 갖다 계속 대선까지 끌고 가면은 끌고 갈수록 모든 이슈가 다 여기로 가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더 튀어나오겠어요. 지금 민주당도 하나하나 매일매일 계속 공개하고 있죠. 네. 이게 뭐 몇십만 개라는데 그 증거 그 카톡이랑 음성이 맞아요. 근데 특검을 하게 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이게 범위가 수사 네. 범위가. 예. 이게 막 본물 터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로 막으려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이게. 명태균 씨가 참 이게 보면 우리가 돌이켜 보면 명태균 씨 처음에는 브로커고 이제 장삼 이사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단수가 높고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명태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줬으니 한동훈 전 대표가 나에게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보니까 지금. 창원 내려가서 조사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부지리 한 사람 있지 않느냐. 그 한동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한테 뭘 해줄 거야. 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대선과 네. 수사를. 네. 명태균 씨가 그냥 일종의 그냥 흔히 말하면 정치 브로커잖아요. 음. 선거 브로커인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지역구에도 엄청 많아라고 그냥 대부분 정치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흔한 정치 브로커들과 명태균 씨의 차이는 차이점은? 뭐냐면 레벨이 만렙이에요. 레벨이 네. 만렙이다. 예. 직업은 정치 브로커 맞는데 레벨우가 만렙이라는 거죠.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거의 이게 뭐 미래를 좀 꿰뚫어보는 능력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는 거고. 네. 근데 사실 저는 명태균 씨의 한계가 또 거기서 나온다. 한계가 네. 어떤 점이죠? 이분은 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셔서 그런지 세상 모든 거를 이해관계, 이익하고 거래 이걸로만 봅니다. 아. 보면은 지금 이분이 지금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끝까지 자기는 이제 살아보겠다는 건데 평생 이분이 해온 거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 국민 감정이나 법제도나 막 이런 거에서 공정성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절대 안 되는 일들을 뭔가 거래와 뒷거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현시켜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식이나 어떤 도덕 윤리 감각은
제로에 제로라고 가깝다.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명백하게 본인의 그 범죄에 대한 증거를 네. 다 나왔는데 아직도 부인하면서 김태열 씨라든가 강혜경 씨라든가 이런 막, 사람들을 예. 아직도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아쉽고 이분도 좀 이제 계몽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아니 근데 명태균 게이트 이거 점화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 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 네. 또 한 사건 중요하게 다뤄지다가 최근에 이제 뜸한 게 우리 최혜병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 네. 있잖아요. 박정훈 네. 대령이 심지어 군사법원의 1심에서 네.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 부분이 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비추는 게 저는 많이 아쉽거든요. 네. 뭐 최혜병 사건이요. 그 우리 김기현 변호사 훨씬 더 전문가니까 저는 어쨌든 최혜병 사건도 다음 정권에서 정부가 바뀌면은 이 부분도 분명히 그에서 여러 가지 뭐 마약 사건부터 시작해서 네. 도이치까지 다 연결돼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네. 부분이 그 확실히 밝혀져야 되고 음. 아까 제가 잠깐 요 얘기 전에 그 명태균에서 잠깐 제가 놓친 얘기가 있는데 이 검찰에서 분명히 밝혀내야 될 거는 음. 그 다음 정부가 돼서라도 특검에서라도 어떤 밝혀내야 될 거는 명태균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명태균의 그 여론조사 그 창원의 조그만 여론조사 업체 왜 중앙 정치인들이 그렇게 다 의뢰를 했는지. 따라갔느냐 그건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술. 음. 명태균이 얼마 전에 그 자기 페이스북에 이제 그 대리로 해서 올렸잖아요. 강철원 그 오세훈 그 시장 그 네. 측근 중에 한 분. 정부 네. 부시장 강철원 애쓴다. 지금 포렌식에서 너하고 나하고 나눈 카톡 다 나왔다. 그러면서 그거보다도 그 다음 문장이 저는 딱 나왔거든요. 네. 나경원이 왜 그때 후보 경선에서 떨어졌지? 하고 물음표를 딱 찍었거든요. 무섭다, 무서워. 이거를 네. 검찰에서 그리고 우리 다 지금 그거 궁금해하잖아요. 그 창원까지 그 시골까지 아니, 그 지역까지 네. 중앙 정치인들이 모두 다 내려가서 맞아요. 네. 벌벌 긴 게 그 사람은 아까 만렙이라고 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떨어지는 후보를 갖다가 이기는 후보로다가 그러니까 바꾸는 본선이 네. 아니고 국민의 후보 경선에서 네. 바꾸는 그 기술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당원 지지 성향 분석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어떤 여론조사 기관도 다 하고 싶어 미치겠지만 엑셀 파일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네. 어느 당원은 누구를 지지하더라. 어느 당원은 구교영을 지지하고 B 당원은 김기현을 지지하더라. 지지하더라. 이걸 다 갖고 있으니 이것만 네. 있으면은 본선은 이제 상관없지만은 후보가 국민의힘 내에서 후보 경선할 때 후보가 되는 거는 이걸 갖고 있으면 아니 완전히 뭐 땅 천군만마죠. 짓고 정치잖아요. 솔직히. 예. 이걸 이용해서 홍준표도 나가 떨어지고 대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이 후보가 됐다는 지금 그 의심을 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은희도 그래서 조은희 서초구 의원까지도 그 창원까지 내려가서 황영남의 황태자라고 하고 이걸 오세훈도 그렇고 오세훈한테 왜 오세훈과 나경원이 서울시장 경선에서 나경원이 왜 떨어졌지 하고 명태균이 이걸 왜 썼겠습니까? 의미심장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지 성향을 그 분류한 데이터가 강혜경 씨는 이걸 다 작성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명태균한테 줬대. 명태균이 어떻게 활용했는지까지는 모르죠. 이걸 검찰이 밝혀내야 됩니다. 이걸. 이게 명태균 게이트하고 최혜병 사건하고 결국에는 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 갖고 국민들이 이 정치의 어떤 추악함을 알게 됐고 맞아요. 네. 이게 바르게 이게 사회를 정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부분에선 같아요. 근데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은 뭐냐면 명태균 게이트는 명태균이라는 어떤 이분도 잘못된 걸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사실 하는 일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을 악으로 씻어내는 아. 네, 그런 거 일종의 EJ 같은 거고 최혜병 사건은 어떤 박정훈 대령이라는 어떤 정의로서 그렇죠. 선인이 악을 물리치는 이게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권선징악이고 이거는 예. 네,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좀 뭐 할리우드라든가 뭐 아니면 뭐 범죄 스릴러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명태균 게이트에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오는 약간 부당거래 같은 그런 게 좀 주목도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최혜병 사건도 주목을 해야 되는 이 아니 그 말 나온 김에 상황에서. 우리 그 박정훈 대령 예. 지금 근황이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금 사령부로 복귀를 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오해가 많아요. 아, 잘 된 거 아니냐? 네. 보직에 좀 이렇게 이익을 받은 거 아니라는데. 복직된 거 아니냐 이런 네, 분들도 그러니까, 네. 있으신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보직해임 상태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보직해임은 조선시대로 치면 유배잖아요. 예, 유배지만 바뀐 거예요. 유배지만 사령부 본청으로 바뀐 거고 과거랑 똑같이 보직도 없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출근을 본청으로 해서 거기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이 되면 퇴근하는 겁니다. 예. 여전히 면벽 수행인 거네,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네. 똑같죠. 물론 이제 복도 밖으로 나가면 사령부 본청이니까 사람은 좀 많죠. 그러니까 알던 사람도 있어 인사도 할 수 있고 한데 네. 일이 없잖아요, 그냥. 네, 하는 일 없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무죄가 나왔잖아요. 무죄가 나왔고 결백함이 밝혀졌으면 수사단장직으로 복귀를 해야 맞다. 원래 자리 돌아가야지. 원래, 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라면서요. 네. 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다 이러는데 지금 논의되는 걸 보면은 그 보직은 줄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 거론되는 보직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수사단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 뭔가 이상한 보직들이 거론이 되는데 PX 뭐 이런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제 기업이나 어디 단체에서도 이제 해고당했다가 그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가 이제 뭐 법원 판결이라는 걸로 복직을 하면은 좋은 자리 안 주잖아요. 아니, 그렇죠. 네. 또 왕따 시키고 뭐 이상한 자리로 보내고 하는데 지금 약간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것도 그렇고 우리 홍사원 선배 전문 분야인데 이게 산부 문제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누구나들 다 얘기했지만 손쉽게 빠르게 진실규명 가능한 문제라고 했는데 여전히 답보 상태고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이거. 그 삼보 네. 체크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삼보 그 체크 삼보 토건이 나올 때 네. 그때 윤석열 부부가 동유럽 그때 갔다가 예정이 없던 우크라이나를 들어갔잖아요.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그건 분명히 들어가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날 국내에서는 그 물난리가 나갖고 5선 그 지하차도 하고 참변이 벌어졌는데 우크라이나를 왜 기어 들어가느냐. 만약 예정돼 있었다 하더라도 취소하고 당장 귀국했어야 됩니다. 그때 무슨 뭐 그렇다고 대통령이 서울에 있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느냐 이따위 말이나 하고 앉았고 그거는 분명히 우크라이나로 꼭 들어가야만 하는 뭔가 미션이 있었던 그래야만이 그게 설명이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어쨌든 그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간 상승했죠. 거 아니에요. 네. 뭐 5배인가 올라갔다며.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누가 봐도 이상하죠. 네. 그리고 또 그쪽 사람들의 전문 분야고 과거 그 전과도 전력이 있다 경력도 보니까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다 그냥 묻혀버린 거 아니야 그냥. 아니 금감원 같은 데서 이상거래 분석해가지고 네. 금방 여러 가지 변동폭을 보고 당사자 관련자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뭐 보고됐다 정무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만 해도 힘이 있던 시절이었으니까는 이게 다 그냥 묻혀버린 거 아니에요. 바이든이 날리면이 됐듯이 그냥 묻혀버린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다 곧 이거 밝혀질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것뿐만이 양평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네. 여러 가지가. 근데 제가 그 좀 엊그제 방송하면서 제가 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우리 이 장인수 기자나 이명수 네네. 기자나 뭐 이렇게 김건희 일가들 취재하는 기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나는 그쪽 일가가 지금 다 초상집 분위기일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예. 당연히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네. 전혀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래요?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무슨 뭐 그 전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야 그게 멘탈이 아무리 그 갑이라도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아니 그 김건희 그 전화 조선일보 폐간시키겠다고 네. 그것도 계엄 실패한 이후에 윤석열이 탄핵 소추된 이후에 그 대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대화가 거기서 쌩쌩하잖아. 나 같으면 몸져 누워서 머리에 물수건 두르고 있을 법한데 조선일보 폐간시켜야 되겠다느니 네. 이러잖아. 이 정신 세계가 뭔가 그러니까 남다르다, 유별나다. 있는 예. 게 있든가 아니면은 뭔가 우리는 하늘이 보호해주. 뭐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설만 지나면은 다 된다. 버티면은. 주술적인 믿음이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몰랐거든요. 이게. 아니 제가 제보를 하긴 했지만. 네. 제가 제보를 하긴 했지만 저는
제가 제보는 딴 것 때문에 한 거죠 이게. 그 기자한테 했을 때는, 구명 로비 네. 때문에 제보를 한 건데 그래 넘긴 그 대화에 3부 체크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전혀 몰랐어요 사실. 그 상황 내 관심을 안 뒀겠지 당시 그러니까. 상황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은 사람이 이제 그런 냄새를 잘 맡아야지 이게 돈을 벌고 하는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나 봐요 이게. 이게 사실은 뭐 삼부 토건 관련해서 뭐 사업도 많이 하시고 막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런 줄 그렇죠. 알았는데 네. 이럴 거면 나한테 주식 사라고 얘기라도 한번 해주지. 뭐. 네. 그러니까 그 3부 체크뿐만이 야속하더라고요, 아니고 이게. 3부뿐만이 아니고 그때 하여튼 도이치 사건에서 그냥 뭉개버렸잖아요. 아니, 그 맞아요. 네. 그것도 지금 고검에서 진짜 또 예. 지금 그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돈 잃은 사람들만 다 지금 기소됐잖아요. 늘 말하지만은 진짜 몇십억 번 사람들 6명 딱 있어. 이 사람들은 아예 기소가 안 됐거든요. 아예 기소가 안 됐거든. 왜 기소가 안 됐냐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특검을 가든 다음 정권에서 다시 재수사를 재수사해서 네. 다 잡아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게 이제 저도 변호사를 하면서 몇 개 관여를 해봤는데 네네. 상당히 수사 난이도가 어려운 사건이에요. 어려운 사건. 네, 그거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내심의 의사, 이상거래 같은 거 다 탐지해서 그날 뭐 사고 팔고 한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은 네, 갖고 옵니다. 리스팅은 네. 다 해요. 그럼 이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조사는 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근데 다 자긴 몰랐다고 하지 그러면 다 몰랐다고 합니다. 앞뒤 상황에 대해서는. 네, 다 몰라서 그냥 나 그때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팔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내심의 의사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이런 네. 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구나. 입을 네. 꽉 잡고 있어.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 인원으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발견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마하기가 정말 쉬운 거예요. 권력이. 네. 알겠습니다. 수사팀도 어려워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 좀 해보니까 쉽지 않지. 그냥 적당히 마무리해. 이러면 그냥 다 무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최혜병 그 사건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늘 거명하는 한 분이 있죠. 임성근 전 사단장. 이분 같은 경우 이제 홍 선배도 이제 그 방송하시면 당연히 소식 아시겠지만은 버젓이 전역을 합니다. 아무 네. 일이 없었다는 듯이. 예, 뭐 사실 납득은 안 가지만은 네. 왜 군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걸 갖다가 허용을 해줄까? 저는 사실 그쪽에 대해서는 정보가 잘 없어갖고 네. 그냥 납득만 안 가는 건데 그 부분은 김기현 변호사가 네. 더 좀 네.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논리는 장군이잖아요. 장군은 보직이 없어지면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면 보직이 없어지고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전역하게 돼 있어요. 법에.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제도적 허점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임성근 네. 사단장이 이제 더 이상 보직이 없는 상태가 네. 되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전역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말이죠. 임성근 사단장은 형사처벌이야 뭐 수사 중이니까 네. 그건 나중에 수사 민간인이 돼도 계속 수사는 받는 거지 않습니까? 징계. 네. 징계요. 제 말이 징계입니다. 징계는 뭐야 그러면? 그럼 징계는 하고 전역을 시켰어야죠. 그러니까. 네. 네. 아니 지금 수사 중이라서 뭐 아직 뭐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징계를 못 한다 이런 핑계를 많이 댈 수 있는데 아니에요.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한 사례는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도 임성근 사단장이 최혜병 죽음에 책임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예, 형사적인 책임은 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밝혀지겠지만 네. 그렇지만 징계 책임은 형사 책임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최소한 임성근 사단장은 품위 유지 의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간에 바깥에 소통한 부분들도 네. 있잖아요. 보면 카페 뭐 이런 엄청나게 데서. 뭐 예. 그 많은 뭐 장군이라고 볼 수 없, 군인이라고도 볼 수 없을 정도의 행동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징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징계를 하고 전역시키면 되는 그리고 건데 저는, 네.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집으로 아니 보내드리는 이분의 전 납득이 안 멘탈리티에 됩니다. 놀란 게 어떤 거냐면 저녁일에 대전 현충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최혜병 묘에 가서 참배하고 너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줘야 돼 이런 취지로 말하고 왔다는 거. 이분의 저는 그 멘탈리티가 와, 이 정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다 멘탈리티가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박정훈 대령이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을 그럼 했네 그러면은. 아 그런 너의 셈이에요. 죽음을, 예. 이분은 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면 어떻게 했냐? 최혜병 부모한테 편지도 보냈다는 거죠.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전역하기도 죄송하다. 부하를 지키지 못한 부족한 지휘관이었다고 생각하면서
희생을 기리는 마음으로 살겠다. 전 분노가 치밀던데요. 이게 보니까 이게. 예. 군인은 멘탈은 다 갑이네. 진짜. 군인은 예. 국가가 필요할 때 언제든 죽어주는 존재라고도 과거에 그런 말을 했었죠. 그래놓고 야. 지금 와가지고 이런 네. 말을 뻔뻔하게 하는 것이 사실 그 사람의 캐릭터를 제대로 보여주는 게 이 사람은 진심으로 자기가 지금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자기는 잘못이 없고. 이 정도 대응하는 거 보면 네. 서면 이런 것도 엄청나게 준비한다면서요. 보니까. 그냥 네. 일종의 확신범 같은 스타일이고 음. 그 약간 좀 윤석열 대리인단의 그 계몽 변호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게 많이 들어요. 그냥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 이게 어떻게 공자가 그러잖아요. 그 뭐죠? 길 가에서 똥 싸는 사람은 꾸짖어도 되는데 한복판에서 똥 싸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꾸짖어봤자 소용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약간 좀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비상기업에 보면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그 가깝게 촉발을 한 것이고 네. 또 근간으로 보면 최혜병 사건도 영향을 끼친 건데 왜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수거 대상으로 박정훈 이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노상원은 그럼 박정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박정훈을 왜 꼈을까 진짜로 노상원은 그 누가 명단에다가 박정훈을 왜 심지어 주범이라고 적시를 해놨어요. 아니 네. 그럼 결국은 제가 생각드는 거는 박정훈 대령의 폭로는 뭐냐면은 수사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들 윤석열 부부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코지하려고 했다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논리 구성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도의 대상은 지금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왜 그 박정훈을 갖다 택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사실 박정훈 대령이 이런 류의 이게 정권에 대한 폭로를 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박정훈이 1호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네.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노상원 수첩에는 박정훈이 써 있고요. 맞아요. 여인영 수첩에는 그렇습니다. 또 네. 군판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4명인가요? 예. 보니까. 네. 여인영 사령관이 4명을 사찰하라고 했는데 박정훈 대령을 재판하고 있는 예. 중앙군사지역 법원장 그리고 재판장 그리고 주심 판사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영장을 영장을 기각한 판사. 영장 기각한 판사는 심지어 중앙군사법원 소속도 아니에요. 딴 데 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사찰을 하래. 야, 이거는 뭐 그러니까요. 네. 그 억울한 그 원혼을 풀기 위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역시 특검이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되는데 또 지금 번번이 다 거부권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하세월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너무 걱정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상 규명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이 사태가 지금 뭔가 이제 정리되는 과정으로 가는 건 분명한 것 같고 현재 이제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선배? 보면 특히 이제 마지막 변론 때 우리 피청구인 윤석열의 발언을 보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얻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니까. 무슨 희망? 아니 왜냐하면 이게 더 이상 변론이 논리적 합리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호수의 달 그림자를 또 계속 꺼내잖아요. 이분은 그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신적인 경험을 갖다 지금 여러 번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바이든이 날리면이 되는 것도 이게 정말 되네. 통하는구나. 네. 그래서 계엄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왕자 썼더니 대통령. 어쨌든 평생 특히 그러니까 최근 한 2, 3년간의 신적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 말은 이게 내가 헛소리라 개소리라 하더라도 이거는 다 진실이야 사실이야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믿고 있는 듯한 자기 확신이. 네. 왜냐면 그 얼굴 표정을 보세요. 얼굴 표정을 보면은 막 진정성이 막 느껴지려고 그러거든. 개몽될 것 같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좀 함부로 꺼내놓으면 큰일 날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오랜 기간 깊이 반성을 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건지 한번 깊이 한번 좀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좀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 그리고 절차적으로 이제 변호사시니까 형사재판 절차 과정에서 그 헌재 심판을 받는 절차 과정에서 그리고 법원에 이제 구속된 이후에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분이 정말 저는 이제 법조인이었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검찰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약자나 서민들이 보통 그러고요. 힘이 있는 정치인이나 특히 판사, 검사들이 수사를 받게 됐을 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그거의 결정판이 결정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은 끝까지 저는 영원히 네. 반성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네. 예, 그냥 아니 그리고 맞물려가지고 이제 보내드리죠. 그 예. 대리인단의 수준이라는 게 이제 보이는데 물론 전직 검사장 출신들도 많이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김계리 변호사 관련해가지고는 예. 뭐 이제 예를 들면은 그 그분이 그 공식적으로 협회 활동 이런 것도 하신 건가요? 그분 대한변협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아 그거는 협회에서 뭐 어떤 직책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한변협이나 뭐 이런 변호사회 선거 캠프나 이런 데도 그런 데서 활동을 관여를 하신 걸로? 활동을 네네.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음. 그리고 약간 개인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헷가닥하는 성향이 심하신 것 같아요. 아, 그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이거 저도 그냥 이거는 풍문입니다. 네, 풍문. 네. 풍문인데 약간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네. 원래도. 예, 그렇게 알고 있고 뭔가 좀 이게 시중에 나도는 그런 낭설이나 이런 것들을 굳게 진실이라고 믿고 계신 일종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를 법정이 아니라 이제 교회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간증의 장, 간증의 장으로. 저도 이번에 그 헌재 재판 보면서 한 가지 좀 깨달은 게 우리 사회 그 엘리트 이제 그 법조인들이라고 네네. 했잖아요. 엘리트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 보니까 네. 그 밑바닥을 볼 수 있었다는 그런 그런 득은 하나 성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할 말이 없으니까 변호할 게 궁하니까 그런 걸 그렇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수준의 변호사들이 이렇게 많은 건지 저는 사실 변호사 뭐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 갖고 네. 원래 그렇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증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설득을 하죠. 그래 이거 이쯤 되면은 그냥 자백하고 적당히 핍시다. 그 선처 받는 길밖에 없다라고 설득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나는 끝까지 안 할 거다, 부인할 뭐 거다, 도와줘야죠, 아니다라고 뭐. 하면은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국선 변호사가 특히 그런 게 심하죠. 근데 국선 변호사가 그렇게 해서 의뢰인 끝까지 해도 우리는 부인하고 요러요러한 증거에 있어서는 혐의를 완전히 합리적인 정도로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드라이하게 이렇게 변론을 하지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간증을 하진 않아요. 그건 변호사도 자기 품위가 있고 먹고 살아야 그렇지. 되는데 자기도. 예. 그러니까 저도 꽤나 이제 법정에 이제 취재차 들어가 본 적도 많고 했는데 진짜 이 모습이 그 특히나 윤석열 측 대리인단의 모습이라는 거는 너무 생경하기 이를 데 없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아마도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 파면 또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배? 그 그렇죠. 파면 이유 좀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지금 빨리 어쨌든 간에 더 이상 망가지거나 이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야 되는 거는 하루 빨리 끝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그럼 재건을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재건할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경제 정책도 물론 마찬가지고 저는 이번에 보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게 그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언론 개혁이라는 언론 부분. 개혁, 네. 나 그 창원지검에서 그 정유미 검사장이 그거 보면서 내가 그 얘기는 좀 해야겠어요. 기자단하고 비공개 이제 그 간담회를 하면서 이 명태균 사건을 브리핑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유미 검사장이 창원지검장이 이 사건은 솜사탕 같다라는 표현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솜사탕. 네. 아무것도 아닌데 솜사탕처럼 이렇게 크게 부풀려진 사건이다 이거.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기사가 몇 군데가 나갔어요. 네. 그랬더니 그 법조 기자단의 출입 기자단에서 누가 이걸 유출했는지 색출한다고 지금 그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비공개로 간담회를 한 데서 그렇지. 기보도 전제 발언이었는데 네.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그 문제점 중에 하나 언론 문제라고 많이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레기라고 말하고 네. 기자단 정말 빨리 해체시켜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견지에 동의합니다. 특히 네. 법조기자단 뭐 어쨌든 한국사에서 기자단이라는 그 출입기자단이라는 그 기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역할이 한 3이라고 생각하면 부정적인 역할이 97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사에서도 그거 그렇게 막 하자고 했는데도 결국 못했잖아요. 못했죠. 노무현 네. 정부 때 잠깐 했었어. 네. 그때 대못질 한다고 취재 선진화 방안이라서 우린 대못질 한다고 해서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다들 그 입이 대빨만큼 나왔잖아요. 야, 그럼 기사를 어디서 쓰라는 거냐? 기자실을 없애버리면은. 저도 그때 물론 입이 나왔어. 힘든데 이거 그럼 풍천노숙하는 거 어떻게 이거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우리끼리 그런 말 했습니다. 야, 근데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게 맞는 것 같다. 어쨌든 그 기자실에서 우리 거기서 안온하게 안온하게 사육당하는 거죠. 예, 일부는. 네. 거기서 뭐 바둑 두고 이런 것까지 몰라도 화투 치고 우리 있었잖아요. 거기 낮잠실도 있었잖아. 그리고 저는 몰라요, 선배자. 지금 저를 보면서 갑자기 동의를 그때 구하려는 심지어는 표정이 그때는 막 주간 기자단 네. 간사가 네. 주간 간사 따로 있고 야간 간사도 따로 있었어. 막 기자단이 막 하여튼 그 온갖 나쁜 짓이나 나쁜 짓을 다 네. 했고 우리는 사실 기자들은 그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리 권리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네. 뭐 나만 쓰레기야 이거. 근데 그걸 갖다가 다 노무현 정부 때 없애버렸잖아요. 네. 처음엔 입이 나왔지만은 이게 맞는 거다라고 느꼈거든요. 지금 다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솔직히 출입기자의 취지는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사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걸 사실 잘 활용을 하면은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말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쓰지 않기로 담합을 했다? 이거는 일상적인 밖에 있는 사람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네. 않는 거죠. 이거 납세자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음.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검찰 출신이니까 앞으로의 검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것이 약간 기자단 말씀하셨는데 검찰하고도 굉장히 통하는 바가 많아요. 이게 검찰도 수사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쓰면은 진짜 나쁜 사람들 다 때려잡고 네. 고압을 척결하고 나라를 깨끗한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는 건데 항상 이걸 이상하게 써가지고 문제가 많았죠. 그러니까 검찰은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표적 수사 너희들 뭐 과도하게 특정 뭐 편파 수사를 했어라고 하면 검찰이 이렇게 그래서 유죄 나왔잖아. 그렇지. 결과를 유죄 봐. 나왔으면은 네. 승복을 해야지. 그리고 또 불기소했으면 불기소해서 아무리 봐도 뭐 증거가 없는데 증거 없어서 불기소한 거면 좀 그거 좀 믿어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재판까지 해서 유죄가 나오고 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잖아요. 수사 과정. 이 수사에 어떤 인력을 얼마나 투입할 것이냐. 이 결정에서 이미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수사의 성패는 배당에서 결정된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격언이거든요. 누구한테 시키느냐? 네. 네, 이 사건을 누굴 시킬 거냐, 음. 몇 명한테 시킬 거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민주적인 통제가 가해지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수사기관의 현주소고 앞으로 검찰 개혁이 됐든 사법 개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예, 개혁의 초점은 바로 이 수사 개시권과 그 수사 자원 분배 권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디테일한 겁니다. 부분에. 예, 그래서 네. 이제 검찰만 그냥 뭐 해체시키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검찰 해체시켜도 누군가는 또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경찰이든 뭐라든 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수사기관의 어떤 공정한 수사를 위한 어떤 제도적 그 설계가? 방안, 네. 그 설계가 진짜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 보면 결국 오늘이 3.1절 방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온전하게 안 되면서 네. 역사적 지체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이어져서 뭐 군부도 나오고 다시 또 네. 계엄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민족 어떤 역사든 간에 혁명적 분기점의 기회가 한두 번은 꼭 오게 마련입니다. 그 기회를 잘 살리는 민족과 나라는 부흥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못한 나라는 망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막 돌 때 그 다 얼마나 큰 위기였어.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게 노동력 부족으로 르네상스를 여는 계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혁명적 분기점이 분명히 어떤 민족에도 있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 그게 성공했으면은 혁명적 분기점을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그 뭐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네. 우리 살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번이 어쩌면은 또 다른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 혁명적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회를 잘 살려야지만이 정말 이거 우리 누구나 다 위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경제도 지금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하잖아요. 흑사병처럼 위기라고 생각하잖아. 이거를 잘 살리면은 다시 한번 한민족이 혁명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저는 믿고 있어요. 이 기회를 잘 사야지. 이거 또 엿바꿔 뭉개버리면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들한테.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잘 살리겠느냐. 어떻게 잘 살리겠느냐. 그 부분은 이제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을. 윤석열이 망가뜨린 이 시스템을 이 위기를 갖다 곤두박질 친 걸 갖다가 어떻게 혁명적으로 다시 분기점으로 끌어올리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이제 정리하는 과정인데 좀 가벼운 얘기로 한번 나가볼게요. 사실 전 홍상 선배 꼭 묻고 싶었던 게 그 주진우 선배 있잖아요. 네. 그 같은 동료 기자인데 옆방에 같이 또 옆방에 있고 방송도 이어서도 하시고 뭐 같이도 해보고 하시는데 솔직히 이제 전에는 잘 모르셨던 거죠. 여기 유튜브로 오시기 그렇죠, 전까지는 그렇죠. 예. 옆에서 보니까 좀 어떤 기자입니까? 어떤 기자? 네. 선배 평가가 궁금한 거예요. 솔직히 같이 일해 보니까. 네. 그렇게 뭐 잘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지는 못하고,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나이도 꽤 되잖아요. 나이 꽤 되죠. 그 나이에 그러니까, 그렇게 네. 뭔가 성과를 올리고 찾아내고 대단하죠. 갖고 진짜, 오잖아. 예. 그 부분은 내가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제가 얼마 전 제 방송에서는 제가 그 좋아하고 존경하는 기자들 몇 명 있다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주진우 지금 한번 후보 리스트에 올리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정말 이번에 보면서 네. 누구도 못해낸 일을 이 친구가 해냈구나 그 생각은 좀 지금 들어요. 갑자기 저희 제작진이 궁금해하는 게 그 리스트에 혹시 누가 있냐고 지금. 구교육은 아직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나 모르겠네. 저는 좀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김규현 변호사님한테는 예. 우리 강혜경 씨 사실 옆에서 많이 봤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 일부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이제 심지가 굳은 분이고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뭘 해도 잘하실 분이거든요. 네. 일을 진짜 잘하세요. 딱 부러지게. 근데 하필 명태균 씨 밑에서 이 사회생활을 상사를 잘못 시작하시면서 만났네. 보니까는. 네. 정치 브로커에 그 맞춰서 그 여론조사를 나쁘게 활용하는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이제 거의 스페셜리스트급이 되셨잖아요. 근데 진짜 근데 비록 명태균 씨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정하고 있고. 인정하고 반성도 하고 책임도 지시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이분은 어떤 뭘 하시더라도 굉장히 좋은 모습 잘 하시지 않을까. 네. 왜냐면 일을 진짜 잘하시거든요. 아, 진짜요? 네. 변호사가 이런 얘기 한다는 거는 증거 정리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잘해온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렇죠. 정리면 정리고 네. 뭐 이제 뭔가 이 일을 일머리라고 하잖아요. 네. 뭔가 딱 들으면은 이렇게 바로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막바지의 일은 탄핵 정국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분과 함께 3일절에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활약해 주실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사훈 기자,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일요일 낮 12시 인물비상구로 찾아옵니다. 인물비상구 2회 탐구 대상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님인데요. 여러분들의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